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좋아하는 옷도 못 입고 좋아하는 일도 시도하지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도 못하지. 사실 나도 그렇고. 안녕하세요. 책 한 권의 여유로움입니다. 바보 빅터, 호아킴 대 포사다.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던 멘사 회장의 이야기. 괜찮을 거야. 잠시 접고 있지만 날개가 있으니까. 오늘의 아픔을 내일의 희망으로 바꾸는 변화의 실체를 알려준 이 책은 바보로 치부당하며 부당함을 견디는 이들, 나아가 바보 소리 듣지 않으려고 용쓰는 이들을 위한 위로입니다. 이 땅에 아직도 자신의 무능과 환경을 탓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아직 바보 빅터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당한 바보가 되어보세요. 그러면 경이로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과 잠재력을 찾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두 주인공 빅터와 로라가 삶에서 잃어버린 진실을 되찾는 여정. 인상적인 장면 함께 시작해보아요. 빅터가 6살 때였다. 어느 날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보건소 아동상담센터를 찾았다. 상담사는 테이블에 여러 장의 그림 카드를 펼쳐놓았다. 카드에는 오리나 자동차 같은 단순한 그림도 있고 각자 팔짱을 낀 채 등지고 있는 남녀 같은 아리송한 그림도 있었다. 빅터는 카드를 보며 오랫동안 상담사의 질문에 대답해야 했다. 알파벳을 암송하고 몇 곡의 노래도 불렀다. 테스트가 끝나자 상담사는 서류에 무언가 체크하더니 곁에서 지켜보던 아버지를 향해 말했다. 테스트 결과 대개의 아드님은 또래 아이들보다 인지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언어 장애도 의심됩니다. 그리고 또 상담사는 빅터와 눈이 마주치자 하던 말을 멈추고 턱으로 문을 가리켰다. 넌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니? 상담사의 말에 빅터는 아버지를 올려다봤다. 아버지의 얼굴은 어린 그의 눈에도 확연히 느껴질 만큼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빅터는 숨소리도 내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대기실 선반에는 여러 가지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다. 그중 빅터를 사로잡은 건 알록달록한 정육면체 모양의 큐브였다. 빅터는 마법에 걸린 듯 큐브를 잡았다. 힘을 주자 신기하게도 각 면들이 돌아갔다. 얼떨떨한 기분도 잠시 이내 작은 손으로 큐브를 이리저리 돌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10분 정도 흘렀을 때 불투명 유리창 위로 상담실 안에 두 그림자가 일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빅터는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다. 아버지는 늘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말고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는 원래 그대로 주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빅터는 쫓기는 사람처럼 더 빨리 큐브를 돌렸다. 어느새 문을 열고 나온 아버지와 상담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상담사는 흥미롭다는 눈초리로 계속 하라고 손짓했다. 아버지도 덩달아 앞마당 땅바닥에서 석유가 나오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아들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빅터는 진땀을 흘리며 큐브를 맞춰나갔다. 이제 거의 다. 지켜보던 상담사는 기다리기 지쳤는지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으로 큐브를 빼앗아 들었다. 큐브는 단 한 면도 맞춰지지 않았다. 상담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선반 위 장난감 사이에 큐브를 다시 던져놓았다. 그리고 인사도 없이 방으로 돌아갔다. 아버지의 얼굴은 상담실에서보다 더 어두워졌다. 아동 상담센터를 나온 아버지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오르지 않고 길가에 공원으로 들어섰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걷기만 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환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를 뒤따라 걷는 빅터의 마음은 어두웠다.
허락도 없이 큐브를 만진 것 때문에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걸까? 죄송해요. 뭐가 말이냐? 아까 그 상자처럼 생긴 거 큐브 말이구나. 뭐 괜찮다. 그런 거 못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허락 없이. 빅터야. 아버지한테는 빅터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뭔가 결심을 한 듯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한쪽 무릎을 꿇어 빅터와 눈높이를 맞추면서 말했다. 저런 멍청한 여자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누가 뭐래도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알았지? 아버지는 화를 내지도 않았고 야단을 치지도 않았다. 빅터는 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고는 혼자 호숫가로 걸어갔다. 그 뒷모습이 어쩐지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있는 것만 같았다. 빅터는 아버지가 아직 화가 안 풀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시는 함부로 만지지 않을게요. 아버지는 호수 앞에 무겁게 서 있기만 했다. 그래도 큐브는... 빅터는 고개를 수그리고 변명하듯 중얼거렸다. 돌려놓으려고 했어요. 원래대로 처음 모양 그대로. 아버지는 미동도 없었다. 빅터는 혀로 입 주위를 핥았다. 안절부절 못한 채 이리저리 시선을 돌리던 빅터는 실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 위에 햇살이 눈부셨다. 그때 빅터는 알지 못했다. 큐브는 강면을 같은 색깔로 맞춰야 한다는 사실과 공원에서 했던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다는 사실을. 안타깝게도 빅터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그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다. 빅터가 스쿨버스에 오르자 더프가 꽉꽉 돌고래 흉내를 냈다. 실제로 돌고래가 그런 식으로 우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아이들을 웃기는 데는 효과 만점이었다. 스쿨버스 안에서 폭소가 터졌다. 아무리 재미없는 농담이라도 더프의 입에서 나오면 반응이 좋았다. 더프는 운동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쾌활한 데다 얼굴도 잘생겼다. 더프는 뭐랄까 온 세상 사람이 사랑하는 것 같다. 자기를 괴롭히지만 않았더라면 빅터 역시 그를 좋아했을 것이다. 빅터가 처량한 눈길을 보내자 더프는 희죽거렸다. 빅터는 수치심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자리를 잡기 위해 기웃거렸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아이들은 빅터가 다가오자 은근슬쩍 빈 옆자리에 가방을 올려놓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다리를 올려놨다. 아이들은 빅터와 가까워지는 것을 일종의 서열 추락으로 받아들였다. 빨리 앉지 않고 뭐하는 거야? 너 때문에 출발을 못하잖아.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 우물대는 빅터를 향해 버스기사가 소리쳤다. 꽉꽉. 더프의 패거리들이 여기저기서 돌고래 소리를 냈다. 빅터는 무거운 발걸음을 떼며 통로를 걸어갔다. 그리고 버스 뒤편에서 가방이 놓여있지 않은 빈자리를 하나 발견했다. 빅터는 옆자리에 주인을 힐끔 쳐다봤다. 기다란 갈색 머리카락을 말총처럼 묶은 로라가 조용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앉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는 사이 버스가 출발해 빅터는 얼떨결에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게 되었다. 하지만 로라는 그때까지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명상에 잠긴 것 같기도 했다. 슬금슬금 곁눈질을 하던 빅터의 눈이 어느새 로라에게 박혔다. 콧잔등의 주근깨가 귀여웠다. 그리고 긴 속눈썹 아래로 빛나는 파란 눈동자가 살짝 보였다. 빅터는 로라가 푸른 눈동자를 지녔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빅터의 가슴이 콩닥거렸다. 뭘 보니 석상처럼 앉아있던 로라가 거슬린 듯 눈을 흘겼다. 빅터는
뜨거운 양철에 댄 것처럼 화들짝 놀랐다. 고마워 로라. 도대체 나한테 뭐가 고맙다는 거니? 옆자리에 앉게 해줘서. 난 이 버스의 주인이 아니야. 빈자리에 앉은 건 너의 당연한 권리야.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래도 빅터는 로라와 대화를 한다는 사실에 적잖이 흥분됐다. 빅터는 친구가 없어서 늘 혼잣말을 중얼거려야 했기 때문이다. 빅터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입을 떼었다. 예전에 흑인은 버스에 못 앉았대. 또 여자는 투표권이 없었대. 그리고 로마 시대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로라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다 쌀쌀맞게 고개를 돌렸다. 빅터는 고개를 숙였다. 당황할 때면 늘 그렇듯 손가락이 제 멋대로 꼼지락거려졌다. 혹시 나 때문에 화난 거라면 미안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애처롭게 말하는 빅터를 향해 로라가 쏘아붙였다. 너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다. 로라는 답답한 듯 크게 숨을 들이키고는 그대로 창가로 고개를 돌렸다. 그날 2교시 로널드 선생이 두툼한 종이 뭉치를 팔에 끼고 교실에 들어왔다. 로널드 선생은 그것을 IQ 테스트지라고 했다. 아이들은 예고되지 않은 상황에 웅성거렸다. 선생님, 이번 주 시간표에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미리 공부를 한다고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진 않아. 로널드 선생은 교실 안의 볼멘 소리를 싹둑 자르고 무표정하게 IQ 테스트지를 돌렸다. 아이들은 책상 위에 오른 선생님, 원숭이 IQ가 몇인가요? 더프가 불쑥 질문을 던졌다. 원숭이는 50 정도고 침팬지는 65 정도로 알려져 있지. 그럼 돌고래는요? 로널드 선생이 대답도 하기 전에 교실은 이미 웃음바다가 되었다. 여기저기서 꽉꽉 돌고래 울음소리가 들렸다. 오늘 메를린 학교의 IQ 최저점이 깨지겠군. 돌고래 걱정 마. 동물보호협회에서 널 보호해 줄 테니. 교실 전체의 시선이 빅터에게 쏠렸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빅터는 보이지 않는 총알을 맞은 기분이 들었다. 마음이 불편해지자 또 손가락이 타자를 치듯 저절로 움직이며 연신 책상 위를 두드렸다. 빅터, 로널드 선생의 호통소리가 들려왔다. 그놈의 피아노 좀 그만 칠 수 없어? 빅터는 손가락이 떨리지 않도록 두 손을 꼭 맞잡았다. 그때 더프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빅터는 특별히 더 문제를 잘 읽어야 할 거야. 수족관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말이지. 또다시 교실 전체에 웃음이 터졌다. 빅터는 굽은 어깨를 더욱 움츠렸다. 어서 오렴. 로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웃으며 맞았다. 맛있는 냄새 나지? 오늘은 우리 못난이가 좋아하는 애플파이를 했지. 가족들은 로라를 못난이라 불렀다.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불렸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그 애칭이 너무 자연스러워 오히려 이름을 불릴 때가 더 낯설었다. 간혹 남들 앞에서 못난이로 불릴 때는 창피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로라가 그 일로 가족을 원망한 적은 없었다. 할 수 없지 뭐. 못났으니 못난이라 불리는 걸. 로라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도망치듯 2층으로 올라갔다.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가 들렸지만 모른 척 했다. 방에 들어온 로라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2개의 보물이 들어있었다. 첫 번째 보물은 돈을 모으는 깡통이고 로라는 단돈 1센트라도 생기면 여지없이 깡통에 돈을 집어넣었다.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특히 LA에서 수술을 받으려면 거금이 있어야 했다. 로라는 헐리우드 주변에 솜씨 좋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모여 있다고 잡지에서 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물을 꺼냈다. 스프링이 달린 작가 노트였다.
처음에는 그저 낙서를 끼적이는 정도였다. 그런데 두서없는 짧은 글도 훈련이 되는지 나중엔 꽤 그럴듯한 문장이 나왔다. 조금씩 글쓰기에 재미가 들린 로라는 노트에 일기를 쓰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했다. 나중엔 욕심이 생겨 짧은 이야기까지 만들었다. 로라는 글을 쓸 때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기분이 들었다. 마음이 후련했다. 주근깨 투성이의 못난 얼굴도 무엇 하나 잘하는 것 없는 못난 성품도 아버지의 강압적인 목소리와 집안의 숨막히는 공기도 모두 잊을 수 있었다. 로라는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쳤다. 오늘은 뭘 쓸까? 연필을 굴리던 로라는 아침 스쿨버스에서 빅터와 만난 일이 떠올랐다. 왜 빅터한테 화를 냈을까? 로라는 스쿨버스에서 과민 반응을 보인 게 마음에 걸렸다. 빅터가 뭐라든 무시하면 그뿐이었는데 하지만 이상하게 그냥 넘어가지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로라는 빅터를 볼 때마다 묘한 당혹감을 느꼈다. 자신의 단점을 닮은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랄까. 늘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없는 빅터의 모습은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다. 둘의 차이가 있다면 빅터는 소심함을 겉으로 드러냈고 로라는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꼭꼭 감추고 있을 뿐이었다. 로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됐어. 그 멍청한 녀석이 어떻게 되든 나랑 무슨 상관이라. 로라는 노트에 적은 빅터의 이름을 지우고 다른 멋진 상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야, 못나니. 프랑켄슈타인한테 연애 편지 쓰냐? 동생 톰이었다. 로라는 노트를 덮고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당장 나가지 못해. 누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못나나 밥 먹으러 내려오래잖아. 로라는 인상을 쓰고 노트에 동생에 대한 불만을 썼다. 노트에는 집을 나가야 하는 이유가 매일 하나씩 늘어났다. 내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자 토미는 망원경으로 신대륙을 처음 발견한 항해사처럼 말했다. 아빠, 못난이가 소설을 쓴대요. 아버지는 빵을 뜯던 손을 멈추며 로라를 바라봤다. 소설이 아니라 그냥 글이에요. 로라는 고개를 숙인 채 변명 아닌 변명을 했다. 나중에 작가가 될 거래요. 지난번에 나한테 그랬어요. 눈치 없이 또 토미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익숙한 코웃음 소리가 들렸다. 작가 뭐 아무나 되는 건 줄 아냐? 로라는 입을 꾹 다문 채 샐러드를 씹었다. 아일랜드 소스를 뿌린 샐러드였지만 쓴맛이 났다. 펜만 든다고 해밍웨이가 되고 세익스피어가 되는 거라면 세상에 작가 아닌 사람이 없겠지. 뭐든 타고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허황된 생각 말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학교만큼 소문이 빠르게 도는 곳도 없다. 며칠 후 빅터의 사물함에는 빨간 글씨로 IQ 73 이란 글자가 보기 흉하게 그려졌다. 빅터의 등에는 늘 바보, 전응아 라고 쓰인 종이가 붙어 다녔다. 아이들은 빅터를 바보 빅터라 불렀다. 심지어 몇몇 교사들도 그렇게 불렀다. IQ가 알려진 후 빅터는 노골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빅터는 전교생의 만만한 장난감이자 놀림의 대상이었다. 빅터는 매일 쓰레기통에 처박힌 신발을 찾아야 했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뒤통수를 맞아야 했다. 아이들은 잔인했다. 머리가 나쁘면 상처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빅터는 정말 바보가 되는 것 같았다. 빅터는 말을 더 더듬었고 수업 시간에도 쫓기는 사람처럼 갈팡질팡했고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했다. 보다 못한 레이첼 선생이 빅터를 불러 상담을 했지만 손을 쓰기엔 너무 늦은 상태였다. 빅터야, 요즘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거든요. 뭐라고? 로널드 선생님이 아버지께 전화를 제가 바보라서 특수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넌 바보가 아니야.
빅터, 내가 노널드 선생님을 설득해 볼게. 소리? 뭐? 소리 나는 리모컨. 그게 벌써 발명된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믿어주세요. 안쓰럽게 빅터를 바라보던 레이첼 선생은 그의 손을 잡았다. 물론 너를 믿고 말고, 그러니 빅터, 너도 스스로를 믿어야 해. 빅터는 순한 눈을 천천히 껌벅였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를 믿으라고요? 바보가 바보를 믿으면 더 바보가 될 뿐이잖아요. 저도 돈을 벌 거예요.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레이첼 선생은 처음으로 교사로서의 무력감을 느꼈다. 손을 잡아주는 일 말고는 불우한 제자를 위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15살 소년이 감당하기에 메를린 학교는 너무나 가혹한 곳이란 것을. 일주일이 지났다. 오전의 교정은 여느 때보다 평화로웠다. 수업이 한창인 교실 창가에는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나무들은 기지개를 켜듯 푸른 잎들을 흔들었다. 본관 앞에는 빅터 아버지가 몰고 온 고물 트럭이 털털거리며 서 있었다. 빅터는 종이 가방에 소지품을 챙겨놓고 교정을 나섰다. 그를 배웅해주는 사람은 레이첼 선생뿐이었다. 빅터야, 항상 무언가를 관찰하고 배워야 더 나은 사람이 된단다. 어른이 되어 배우는 공부가 진짜 공부야. 포기해선 안 돼. 고마워요. 바보에게 잘해주셔서. 빅터는 학교 건물을 올려다본 후 트럭에 올랐다. 트럭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후진을 하다가 다시 방향을 틀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차창에 기댄 빅터의 눈앞에 스프링클러의 물방울들이 춤을 추며 따라왔다. 그 뒤로 날개를 펼친 청동 독수리상이 보였다. 한 번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던 탓에 빅터는 조각상 기둥에 글귀가 새겨져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다. 짧은 한 문장이었다.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어라. 드르륵. 복사기의 롤러가 규칙적인 소음을 내며 종이를 뽑아냈다. 로라는 복사기 옆에 서서 복사물을 지켜보았다. 로라가 업무 시간에 절반 이상을 보내는 일이었다. 로라, 이것도 10부씩 부탁해요. 내 옆에 놔두세요. 녹음기처럼 로라가 말했다. 로라는 시청의 파트타임 직원이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꽤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사람에 따라서는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로라가 원하는 일은 아니었다. 로라는 똑같은 종이 위로 똑같은 종이가 쌓여가는 광경이 마치 자신의 지난 10년처럼 느껴졌다. 복사물처럼 반복되는 일상. 키가 커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됐지만 그것이 지난 10년 동안 변화한 전부였다. 그녀는 뉴욕으로 떠나지 못했고 작가가 되지 못했으며 성형수술도 하지 못했다. 로라는 퇴근길에 사온 사과 한 개와 치즈 한 쪽을 잘라 조금씩 떼어 먹었다. 저녁 식사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로라는 체중이 50kg밖에 나가지 않았지만 언제나 다이어트 중이었다. 얼굴도 못생겼는데 몸매까지 뚱뚱하다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몸매는 여전히 얼굴만큼 볼품 없었다. 난 왜 이렇게 초라하게 태어난 걸까? 로라는 한숨을 쉬며 접시를 치웠다. 그리고 식탁 한편에 올려놓았던 우편물을 펼쳤다. 각종 광고물들 사이에 알비 출판 기획이라고 발신인이 적힌 봉투가 있었다. 로라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보나마나 출판사의 홍보물일 게 뻔했다. 매번 속는 걸 알지만 혹시나 이번엔 옹고청탁이 아닐까 하는 헛된 기대에 뜯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로라는 속는 셈 치고 이번에도 봉투를 뜯었다. 편지지에는 장문의 글이 쓰여 있었다. 로라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읽고 또 읽었다.
나랑 책을 쓰고 싶다고?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로라는 얼음물을 들이키고 가슴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심장은 다시 방망이질을 시작했다. 그날 밤 로라는 10번도 넘게 편지를 읽었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레이첼 선생님, 로라 덩컨? 10년 만에 죄였다. 시내의 레스토랑에서 알비 출판기획의 대표와 미팅을 갖기로 한 로라는 예약석에 앉아있던 레이첼 선생을 보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물론 놀란 쪽은 로라만이 아니었다. 세상에, 혹시나 했는데 바로 너였다니. 반갑게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서로의 근황을 물었다. 레이첼 선생은 근처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 교사 생활을 하며 깨달은 교훈들을 책으로 엮고 싶어 했다. 그래서 얼마 전 출판 법인을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공동 작업을 할 작가를 물색하는 중이었다. 로라는 헛기침을 하며 눈물을 애써 감췄다. 어떤 내용의 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에머슨이 말한 제1법칙. 그게 뭔가요? 자기 믿음. 로라는 어렴풋이 오래전 교실에서 레이첼 선생이 실행했던 실험이 기억났다. 당시에도 레이첼 선생은 자기 믿음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다. 로라는 그것이 진실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로라는 스스로를 믿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 잠시만요. 로라는 오랫동안 펼치지 않았던 작가 노트를 꺼냈다. 포기했던 꿈을 되찾자 가슴엔 파도 같은 의욕이 넘쳐 흘렀다. 로라는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다. 그날 레스토랑의 영업이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의 열정적인 대화는 끝날 줄 몰랐다. 세상으로 나가는 통로. 어이, 빅터, 선반위에 공구 상자 좀 가져와. 갈색으로 그을린 피부가 온통 땀에 젖은 젊은 정비공이 소리쳤다. 바깥에서 자동차를 닦고 있던 빅터는 얼른 달려가 공구 상자를 날랐다. 빅터, 가서 콜라 좀 사와라. 정비공들 모두 먹을 수 있게 넉넉히. 닦고 있던 자동차로 돌아와 걸레를 들기 무섭게 게레로 씨가 시가를 문 채 빅터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빅터는 아버지가 일하는 정비소에 허드렛 일을 하며 약간의 돈을 벌고 있다. 정비 기술 하나 없는 빅터가 이 정비소에서는 가장 바쁜 사람이었다. 빅터는 심부름을 다녀온 뒤 모두에게 콜라를 나누어주고 자동차 아래에서 기름때를 묻히고 있던 아버지에게도 한 병 건넸다. 이제 좀 쉬어라. 아버지가 몸을 일으켜 콜라를 받아들면서 말했다. 빅터 부자는 구석에 나란히 앉았다.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측은하게 바라보았다. 요즘 들어 특히 그런 눈으로 빅터를 볼 때가 많았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더니 담배를 꺼내 피웠다. 아무래도 내가 선택을 잘못했던 것 같구나. 학교는 계속 다녀야 했어. 노널드 선생 말대로 특수학교라도 말이다.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아버지랑 늘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시커멓게 구멍 뚫린 입새로 담배 연기가 새어나왔다. 너도 이제 23살이다. 가장 좋을 나이지. 이렇게 허드렛 일만 할 때가 아닌데. 여기도 재밌어요. 아저씨들 얘기도 듣고 세상 일도 배우고요. 그리고 저기 마르코 형이 운전도 가르쳐 준댔어요. 여자친구가 생기면요. 그러니까 배울 일은 없을 거예요. 해맑게 웃는 빅터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한숨 섞인 담배 연기를 크게 뱉어냈다. 그러고는 건너편에서 담배를 물고 있는 마르코를 불렀다. 이봐, 마르코. 자네 오늘 오후에 예약된 수리가 있지. 그거 나한테 맡겨. 예? 저야 좋지만 어디 말씀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아쉬운 소리를 하려는 거예요? 돈 빌려달라는 건 아니죠? 싱거운 소리. 자네가 빅터한테 운전을 가르쳐 준다고 했다면서. 그 말에 마르코는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거야 저 녀석이 자꾸 운전대에 앉아보기에 그냥 해본 말이죠. 제가 어떻게 운전을 해요? 영감님도 참. 하지만 아버지는 밀어붙였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 앞으로 한 달 동안 내가 자네 저녁 일은 다 맡아줄 테니까. 됐나? 그 말에 마르코는 찌푸렸던 미간을 슬쩍 펴며 고개를 끄덕였다. 2달러 하시죠? 그리고 저 녀석이 무섭다고 도망가는 건 난 몰라요. 아버지, 마르코 형. 빅터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순식간에 결정된 일에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고물 포드 트럭이 2차선 도로를 달렸다. 에어컨이 신통치 않아서 양쪽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는데 다행히 바람이 시원했다. 마르코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불렀다. 빅터는 쉴 새 없이 흩날리던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렸다. 조금 전 겨우 10분 남짓 운전대를 잡았을 뿐인데 셔츠는 완전히 땀에 젖어 있었다. 운전대를 얼마나 꽉 쥐었는지 어깨와 목 근육에 경련이 날 지경이었다. 보다 못한 마르코는 첫 수업은 그쯤에서 됐다며 자리를 바꿔 앉자고 했다. 빅터는 안도와 자책이 함께 밀려오는 감정을 느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은 아직까지도 어려운 일이었다. 운전 역시 너무 큰 도전이었나 보다. 차창 너머 언덕길 위로 교회 첨탑이 보였다. 빅터의 두 눈이 무언가에 흘린 듯 언덕 교회를 향해 멈추었다. 로라는 그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 오래전 추억에 젖었던 빅터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뭐라고? 아까 기도까지 했다고? 빅터의 혼잣말을 잘못 알아들은 마르코가 눈썹을 찡긋 올리며 물었다. 그게 아니고 기도했어요. 빅터의 혼잣말을 마르코가 엉뚱하게 해석한 것이 차라리 잘된 일이었다. 로라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골치 아파졌을 텐데 말이다. 시내에 도착하자 마르코는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1달러짜리 지폐를 빅터의 손에 쥐어주었다. 야, 바보. 가서 아이스크림 좀 사와. 이 코치님이 더워서 돼질 것 같거든. 저기 길 건너 아이스크림 가게 보이지? 가게 입구에 모인 의자에 아이들 셋이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9살 정도 되어 보였다. 빅터가 지나쳐 들어가려는데 등 뒤에서 아이들이 소리쳤다. 와, 바보 빅터다. 찌는 듯 더운 날이었지만 빅터는 갑자기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너 IQ가 73이라며 정말이냐? 아이들은 손에 든 아이스크림이 녹는 줄도 모르고 빅터를 손가락질하며 낄낄거렸다. 내가 이사 오기 전에도 우리 동네에 바보가 있었는데 밤마다 소리를 꽥꽥 질러댔어. 왜 동네마다 바보가 하나씩 있을까? 참 신기하다. 그러다 덩치가 제일 큰 아이가 빅터 앞으로 왔다. 너 도마뱀을 잡아먹어서 바보가 됐다며? 아니? 그럼 정갈한테 머리를 물린 거야? 아니? 아니긴 뭘 아니야. 퍽 덩치 큰 아이가 빅터의 엉덩이를 발로 찼다. 빅터가 비틀거리자 다른 아이가 재미있다는 듯 반대쪽 엉덩이를 걷어찼다. 아마 어른을 때린 적은 처음인지 묘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빅터는 연신 엉덩이를 걷어차였다. 그러다 누군가 샌드백을 치듯이 주먹으로 옆구리를 쳤다. 꼬맹이 치고는 손이 꽤 매웠다. 빅터는 결국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자 크고 작은 주먹과 발이 사방에서 날아들었다. 빅터는 두 손으로 얼굴을 막고 신음했다. 너희들 뭐 하는 짓이니? 여자의 음성이 들렸다. 아이들은 움찔 동작을 멈췄다. 그리고 참새들처럼 냅다 도망치기 시작했다. 소리가 사라지자 빅터는 비로소 안심했다. 이봐요.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빅터는 한두 번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듯 가볍게 바지를 털고 일어나면서 멍한 표정으로 자신을 구해준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녀를 바라본 순간 빅터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을 것 같았다.
어? 로라? 로라는 일주일에 2번씩 레이첼 선생의 집으로 찾아갔다. 로라는 레이첼 선생이 모아둔 자료와 원고를 바탕으로 글을 정리했고 두 사람은 그것을 다시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갔다.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피곤할 만도 했지만 녹음기와 따뜻한 차가 놓인 거실 테이블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오갔다. 이걸 한번 읽어보겠니? 레이첼 선생은 자료함에서 빅터 프랭클에 관한 파일을 꺼내 보여줬다. 제2차 대전 당시 유태인 빅터 프랭클은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그곳은 지옥보다 더 끔찍한 곳이었다. 고통을 이기지 못한 수감자들은 자살을 하거나 병에 걸려 하나둘씩 죽어갔다. 프랭클도 예외는 아니었다. 발진 디푸스에 걸리고만 그는 고열에 시달리며 생사를 넘나들었다. 하지만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나치에게 빼앗긴 원고를 되찾아 연구를 완성하는 일이었다. 병마를 이겨낸 빅터 프랭클은 아이슈비츠의 수감자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가치 있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은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수용소의 체험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라는 실존 분석적 심리치료를 개발함으로써 심리치료 발전에 기여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인생을 바쳐서라도 진정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파일을 읽어 내려가던 로라는 고개를 들고 레이첼 선생을 바라보았다. 빅터 프랭클이 심리치료 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졌던 것처럼 레이첼 선생은 자기 믿음의 힘을 세상에 전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고귀한 목표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로라는 생각했다. 고귀한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사람들은 어느새 고귀한 인간이 되어간다는 것을. 로라는 레이첼 선생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두 사람을 위해 자리를 피해줬던 레이첼 선생의 남편과 아들이 외출해서 돌아온 모양이었다. 로라는 자료를 정리하고 일어섰다. 아참, 얼마 전에 빅터를 봤어요. 빅터 프랭클을? 아니요, 빅터 로저스를. 메를린 학교에 다니던. 기억나세요? 빅터의 이름이 나오자 레이첼 선생은 다급한 듯 그의 안부를 물었다. 예상 밖의 반응이었다.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동네 못된 녀석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인사만 하고 헤어졌어요. 부탁이 있는데 빅터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 일주일 뒤 로라는 게레로 정비소로 차를 몰았다. 빅터가 그곳에서 일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레이첼 선생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다 큰 어른이 아이들한테 무기력하게 맞고만 있던 모습에 로라는 빅터에게 화가 나 있었다. 그래서 그저 한두 마디 근황만 나누고 어색하게 헤어졌는데 그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 어째서일까? 로라는 어쩐 일인지 빅터에게 자꾸 화를 내게 된다. 10년 전에도, 그리고 10년 만에 우연히 만난 지금까지도. 아름다웠어. 로라는 10년 전 그날 밤의 목소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10년 전 어느 밤 빅터가 자신에게 했던 말인데 간혹 스스로 한심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말은 기억의 저편에서 불쑥 튀어올라 마법처럼 위로가 되곤 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 못생긴 얼굴을 비아냥거릴 만큼 나쁜 애는 아닌데.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만한 녀석이 아니잖아. 장난삼아 말했다고 하기에는 당시 빅터의 얼굴이 너무 순수했다. 그저 어쩌다 튀어나온 말이었을 테고 빅터는 그 말은 물론 그날의 만남 자체도 다 잊고 있을 거라 생각되었던 것이다. 저 빅터 로저스를 만나러 왔는데요. 정비소 앞에 차를 세운 로라는 남미계 젊은 남자를 향해 말했다.
그녀를 유심히 훑어보던 그가 길 건너편 트레일러를 향해 소리쳤다. 어이, 빅터, 바보 빅터, 누가 찾아왔는데? 로라는 길을 건너 트레일러 쪽으로 걸었다. 다가오는 로라의 모습을 보자 빅터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로라? 여긴 어떻게? 빅터는 잠시 당황해 어쩔 줄 모르다 트레일러 앞에 놓인 벤치에 로라를 안내했다. 벤치 한편에는 잡동사니들이 어질러져 있었다. 빅터는 황급히 그것들을 챙겨 들고는 옆에 있던 박스 위에 얹어놓았다. 꾸러미 안에는 문 손잡이 비슷하게 생긴 물건 2개가 놓여 있었다. 로라가 유심히 바라보자 빅터가 말했다. 이 줄넘기야. 줄넘기? 그런데 줄은 어디에 있니? 이건 줄이 없는 줄넘기야. 빅터는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은 아이처럼 수줍게 웃었다. 로라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한 표정을 짓자 빅터는 양손에 줄넘기를 쥐고 펄쩍펄쩍 뛰었다. 당황하는 로라의 모습을 보며 빅터가 머리를 극적였다. 박스 안에는 각종 잡지와 책들이 쌓여 있었다. 만화책과 소설책도 보였지만 대부분은 과학이나 컴퓨터 관련 서적들이었다. 로라는 시험 삼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들었다. 책장을 넘겨보니 각 장마다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설마 브리테니커 24권을 다 읽은 건 아니겠지? 고물상에서 얻어온 거야. 21권은 못 읽었어. 주인이 버릴 때 깜빡했나 봐. 아니 21권을 잃어버려서 내다 버렸는지도 모르겠지만 왜 읽었는데? 그냥 재미있어서. 로라는 박스 앞에 세워진 모서리가 깨진 간이 칠판을 다시 보았다. 처음엔 당연히 낙서나 메모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수학 공식이었다. 저것도 네가 풀었단 말이야? 그냥 재미로? 저건 좀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러면서 빅터는 좀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와 함께 트럭을 타고 101번 국도를 지나다가 창밖 풍경을 감상하던 빅터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다. 옥에 광고판이 세워져 있었는데 광고판에는 아무런 문구도 없이 수학 문제만 덩그러니 그려져 있었다는 것이다. 호기심이 발동한 빅터는 광고판의 문제를 수첩에 적었고 집으로 돌아와 그 문제와 씨름했다. 사실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 자연 로그의 및 2의 값을 알면 되니까. 그런데 막상 문제를 풀고 나니까 진짜 의문점이 떠올랐어. 어째서 수학 문제가 광고판에 적혀 있었을까? 도대체 왜? 내 머리로는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어. 빅터는 책상에 팔꿈치를 대고 머리를 쥐어뜯었다. 로라, 넌 이유를 아니? 로라, 넌 대학을 나왔잖아. 빅터는 구원의 여신을 대하듯 로라를 쳐다보았다. 글쎄, 컴퓨터에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것도 있잖아. 로라는 자기가 생각해도 미안할 정도로 성의 없는 대답을 내놓았다. 하지만 빅터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발견이었나 보다. 아인슈타인 같은 표정을 짓더니 오른손을 턱에 올린 채 로라 주위로 빙글빙글 돌았다. 그래, 분명 인터넷 주소일 거야. 빅터는 칠판으로 다가가 손으로 정답을 가리켰다. 이 숫자를 치면 비밀스런 사이트로 이동하게 될 거야. 파이들이 지령을 주고받는 사이트. 거기에 들어가면 돼. 케네디 암살 비밀이나 UFO의 정체를 알 수 있을지도 몰라. 빅터는 밑도 끝도 없는 공상에 빠져 황당한 말들을 중얼거렸다. 아무래도 이대로 뒀다가는 이야기가 4차원으로 뻗어갈 태세였다. 로라가 화제를 돌렸다. 혹시 레이첼 선생님을 기억하니? 선생님의 이름이 나오자 빅터는 탄성을 질렀다. 물론이야. 날 칭찬해 주신 유일한 선생님인걸. 이건 선생님 전화번호야. 만날 생각이 있으면 연락드려.
선생님의 말을 전했으니 이만 난 가볼게. 벌써? 빅터는 차가 주차된 곳까지 로라를 배웅했다. 로라, 부탁이 있는데 우리 집에는 컴퓨터가 없어서. 그래 알았어. 네가 말한 숫자를 주소창에 넣어볼게. 또 만날 수 있을까? 로라가 차 문을 열자 빅터가 물었다. 로라는 대답 대신 작은 웃음을 지으며 불편한 상황을 넘겼다. 토요일 아침이었다. 로라의 작은 아파트에는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레이첼 선생이 보내온 옹고와 녹취 테이프가 놓여 있었다. 갑자기 현관 벨이 울렸다. 누구지?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로라가 인터폰을 연결하자 로라 덩컨 씨 댁이 맞습니까? 예의 바른 목소리의 남자는 자신을 컴퓨터 기업인 애플리의 인사 담당자라고 소개했다. 그제야 로라의 머릿속에 벨이 울리듯 기억이 떠올랐다. 사흘 전 빅터를 만나고 온 로라는 시청의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주소창에 빅터가 부탁한 숫자를 입력했었다. 허무맹랑한 광고판 이야기는 믿지 않았지만 손가락을 몇 번 움직이면 되는 일이라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주소를 화면에 입력하자 이상한 글귀가 떴다. 애플리의 특별 채용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귀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주십시오. 로라는 그것이 애플리의 상품 광고나 누군가의 고약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맙소사 장난이 아니었나 보다. 로라가 현관문을 열자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의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는 꽃다발을 로라에게 내밀었다. 환영합니다. 애플리에서 덩컨 씨를 모시고자 합니다.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도 없고 집 주소만 적혀 있어서 이렇게 불쑥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라는 이메일 주소를 쓰라는 말을 그냥 주소로 알았던 것이다. 로라는 잠시나마 또다시 자책감에 빠졌다. 그것 하나 제대로 못 쓰다니. 로라는 직원에게 애플리가 모셔야 할 주인공은 자기가 아님을 서둘러 설명했다. 당혹스러웠지만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실토해야 할 것 같았다. 아, 그랬군요. 그럼 그 명석한 친구분은 어디에 계시나요? 로라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빅터와 명석함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았다. 엊그제만 해도 바로 로라의 눈앞에서 빅터는 바보라 불리고 있지 않았던가. 로라는 애플리 직원들의 차를 함께 타고 빅터의 집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로라는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질문이 있는데요. 왜 도로 한복판에 암호 같은 광고판을 세워놓았죠? 신문에 사원 모집 광고를 냈으면 수천 명이 응모했을 텐데요. 특별한 인재를 뽑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었죠. 남자는 서류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어 보여줬다. 빅터가 말한 광고판 사진이었다. 101번 도로에는 하루에도 수십만 대의 차량이 지나갑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이 우리의 옥의 광고판을 봤겠지요. 그런데 왜 광고판에 수학 문제가 그려져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옥의 광고판을 만든 지 2달이 지나도록 신규 채용 사이트에 접속이 없었죠. 만약 로라 씨가 광고를 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아마 그냥 저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갔겠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껴도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점을 당연하게 여기기까지 하죠. 하지만 호기심이 왕성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하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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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어디서나 질문을 하는 사람. 이들이 애플리가 원하는 창조적인 인재들입니다. 바로 빅터 씨처럼요. 아무래도 이들은 빅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이들은 빅터에 대해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다. 로라는 빅터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지만
최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싶었다. 빅터는 취미 삼아 발명 비슷한 걸 해요. 어떤 발명이죠? 이를테면 줄 없는 줄넘기랄지. 여기까지 말하자 로라는 아차 싶었다. 안경 쓴 사람의 표정은 얼음처럼 굳어졌다. 로라는 괜한 말을 꺼낸 것 같아 죄책감이 들 지경이었다.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군요. 안경 쓴 남자가 무릎을 쳤다. 로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천재적 발상? 평범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 때는 대부분 기존의 것에서 디자인을 살짝 고치거나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하죠. 이른바 지루한 덧칠 작업이죠. 그에 반해 천재들은 사물의 결정적인 요소를 바꿉니다. 새로운 물건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들죠. 세상에 줄넘기에서 줄을 없앨 생각을 하다니 정말 친구분을 빨리 만나 뵙고 싶네요. 정말 근사한 청년이 됐구나. 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단다. 레이첼 선생은 인사말을 받기도 전에 빅터를 끌어안았다. 로라와 빅터는 레이첼 선생의 집을 방문했다. 거실에 둘러앉은 스승과 두 제자는 차가 식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빅터에게 생긴 기이한 사건을 로라가 흥분된 어조로 전하자 레이첼 선생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런데 정작 주인공인 빅터는 의기소침하게 차만 홀짝거렸다. 빅터,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애플리의 입사 시험은 펜과 종이로 치르는 시험이 아니었지만 분명 그것은 시험이었고 넌 합격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중학교도 못 나온 애플리에서 MIT 출신을 뽑을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그런 광고판은 만들지도 않았겠지. 애플리는 엘리트들이 놓치는 무언가를 네가 찾아주길 바라는 거야. 레이첼 선생은 무언가 생각난 듯 미소를 지었다. 강철왕 카네기가 풋내기 시절 때였어. 일자리를 알아보던 카네기는 피츠버그 전신국에서 전보 배달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면접장으로 달려갔지. 그런데 사실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단다. 그는 피츠버그의 지리도 잘 몰랐고 수십 킬로미터를 돌며 전보를 배달하기에는 몸도 허약했지. 하지만 면접관이 언제부터 일할 수 있겠냐고 질문하자 카네기는 지금 당장이요. 라고 대답했어. 레이첼 선생은 빅터와 눈을 마주쳤다. 생각해보렴. 카네기도 분명 두려웠을 거야. 전보 배달을 하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그는 기회를 잡기 위해 용기를 냈어. 기차표는 없었지만 일단 기차에 올라탔지. 너도 두려움을 이겨내야 해. 빅터는 속마음을 들킨 듯 뜨끔한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무서워요.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 누구나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사실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이란다. 조롱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주저하게 만들지. 이제 빅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로 나가야 했다. 그리고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야 했다. 빅터는 단단하게 묶인 넥타이의 매듭을 만지며 한껏 용기를 냈다. 구름 한 점 없는 날이었다. 멋진 현대식 건물을 배경으로 한 하늘은 아찔할 정도로 파랬다. 건물 앞에 있는 애플리의 로고 조형물이 날카롭게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세계 최고의 컴퓨터 기업 애플리. 빅터는 잡지에서만 봤던 그 유명한 건물 앞에 서 있었다. 들어가시죠. 차에서 내린 채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던 빅터를 임사 담당자가 안내했다. 바로 자네로군. 내 수수께끼를 푼 장본인이. 테일러 회장이었다. 그는 악수를 청하며 반겼다. 이제껏 빅터가 주위에서 본 적 없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다. 옷차림도 색달랐다.
멋진 양복 재킷 아래에는 낡은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이었다. 빅터는 그 모습이 레몬을 한 입 베어 문 것처럼 신선하다고 생각했다. 애프리의 직원이 된 걸 환영하네. 인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잠시 머리를 스쳤지만 빅터의 입에서는 다른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왜 저 같은 사람을... 테일러 회장은 그 말 뜻을 금세 알아차리고는 대답했다. 아, 학벌 때문에 고민했다지. 하지만 학벌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의 기준이지 내 기준은 아니니까. 빅터는 회장의 얼굴과 하얀 운동화를 번갈아 바라봤다. 뭔가 알쏭달쏭했다. 세상의 기준이 옳은 것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네. 테일러 회장은 웃으며 검지를 흔들었다. 그리고는 검지를 가슴팍에 대고 줄을 긋듯 수직으로 내려그었다. 사람들은 심장이 왼쪽에 있다고 말하네. 그런데 사실 심장은 인체 중앙에 있어. 약간 왼쪽으로 치우쳤을 뿐. 일반적인 이치 개념으로는 분명 중앙이야. 하지만 의뢰의 심장은 왼쪽에 있다고 알아왔던 탓에 모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일세. 자네만의 기준은 이미 자네 안에 있는 거야. 관건은 나만의 기준을 따르느냐 마느냐 선택하는 것일세. 자신을 믿으란 말씀인가요? 빅터는 레이첼 선생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말했다. 바로 그걸세. 자네가 아무리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길을 가고 있더라도 자네 스스로 자신을 믿는다면 누군가는 알아줄 거야. 내가 이렇게 자네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지. 하지만 반대로 자네가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자네를 믿어주지 않을 걸세. 빅터는 마른 침을 삼켰다. 테일러 회장이 두툼한 그의 손을 빅터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 자네는 여태껏 재능을 펼칠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자네는 해낼 수 있어. 난 알아. 그의 눈은 확신에 차 있었다. 빅터는 뜨겁고 고귀한 열정이 전염되는 것을 느꼈다. 불안감은 마법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성취하고픈 욕망이 가득 채워졌다. 잠시 후 화장실을 나오며 빅터는 체면에 걸린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나의 기준, 나를 믿어라. 빅터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직원 카드를 신기한 듯 들여다봤다. 회사 내에서는 항상 직원 카드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함은 곧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테일러 회장과의 미팅이 끝난 후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애프리에서 직원 카드와 명함만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 빅터가 임시로 지낼 수 있는 숙소와 최신형 컴퓨터도 지원해 주었다. 무엇보다 빅터를 흥분시킨 건 보장 항목이 빼곡한 의료보험이었다. 드디어 아버지에게 새 치아를 해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빅터는 이 사실을 아버지 생일 때까지 비밀로 하기로 했다. 빅터는 밤마다 아버지의 가지런한 치아를 상상하며 행복한 얼굴로 잠이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낮이었다. 출근길에 직원 카드를 목에 걸 때면 메달을 받은 것처럼 뿌듯했지만 막상 사무실에 들어오면 쇠사슬로 목이 감긴 것처럼 고개가 숙여졌다. 빅터는 업무에 대해 남들보다 모자라기보다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는 매일 사무용 가구처럼 조용하게 창가 자리를 지켜야만 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무척 곤혹스러웠지만 이는 지켜보는 쪽도 마찬가지였다. 팀원들은 원숭이 우리로 출몰한 염소를 바라보듯 어리둥절해했다. 빅터라는 특채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도 테일러 회장님이 찾아낸 인재라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겠어? 소문에는 회장님의 기대가 대단하다던데. 우연히 직원들의 소곤거림을 들은 이후 빅터는 마음을 다잡았다. 자기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믿지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움직여야만 했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준 테일러 회장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아이디어를 만드세요. 그것이 빅터 씨의 업무입니다. 아이디어를 만든다면 어떻게 하죠? 기획서를 써서 제출하세요.
기획서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그러자 팀장은 짜증을 내며 말했다. 바보도 알아보게 쓰십시오. 순간 정체가 들킨 것 같아 뜨끔했지만 한편으로 그 말은 빅터를 편안하게 만들어줬다. 어차피 어렵게 쓰고 싶어도 그럴 역량이 못 되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빅터는 떨리는 손으로 스프링 노트를 팀장의 책상에 올려놓았다. 팀장은 한동안 입을 벌린 채 곰돌이 푸가 새겨진 노트 표지를 내려다보았다. 팀장은 천천히 노트의 첫 장을 넘겼다. 빅터의 삐뚤빼뚤한 그림이 나오자 팀장은 또 한 번 입을 벌렸다. 아, 바보도 알아보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팀장은 못마땅한 듯 이마에 주름을 잡고 노트를 넘기기 시작했다. 컴퓨터 키보드가 건반입니까? 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설익은 아이디어를 자랑하고 싶은가요? 그럼 아마추어 발명 클럽에나 가세요. 여긴 당신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사무실에 팀장의 고함 소리가 울렸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파티션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고 뒤이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테일러 회장이 다가오고 있었다. 테일러 회장은 오랫동안 한 장의 그림을 주시했다. 사무실엔 적막감이 감돌았다. 이게 뭐지? 스케치북 컴퓨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나? 그러니까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듯이 화면 위에 직접 마우스, 펜이나 손가락으로 입력하는 컴퓨터입니다. 스케치북이나 노트처럼 들고 다닐 수 있게 침대에 누워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테일러 회장이 빅터의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이자 팀장이 끼어들었다. 아마 다른 회사에서 특허 출원을 냈을 겁니다. 확실한 건가? 그러자 팀장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테일러 회장과 빅터는 노트를 가운데 두고 이야기에 열중했다. 둘은 마치 희귀한 야구 카드를 창고에서 찾은 아이들 같았다. 자판을 치지 않고 소리로 움직이게 하는 컴퓨터도. 그것도 재밌겠는걸. 어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보겠나. 그 빅터의 노트에 그려진 한 장의 그림은 기획실의 장기 프로젝트가 되었다. 하지만 테일러 회장은 혁신의 저주에 걸린 듯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테일러 회장의 부재는 빅터에게 심리적인 문제로만 끝나지 않았다. 빅터가 전응하였다는 소문이 퍼졌다. 빅터는 사무실을 빠져나와 발이 가는 대로 걸었다. 앞에 더프가 보였다. 빅터가 무시하고 걷자 그는 무전기를 들고 따라왔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보안요원으로서 의무였으니까.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네 의무였니? 더프는 말문이 막힌 듯 헛기침을 했다. 도대체 광고판의 수학 문제를 누가 풀어줬지? 네 주위에는 정비소 멍청이들 뿐이잖아. 순간 빅터가 더프를 힘껏 밀쳤다. 더프는 커다란 몸집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복도에 나뒹굴었다. 이게 미쳤나. 더프는 인상을 쓰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빅터가 달려들자 더프는 옴짝달싹 못하고 당황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더프는 울먹이듯 떨리는 목소리로 체념한 듯 말했다. 그래, 난 사실 애플이 소속이 아니야. 아웃소싱. 그냥 경비업체에서 별 볼 일 없는 파견직이라고. 학교 땐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는데 막상 졸업하고 나니 통하지가 않더란 말이야. 빅터는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쭈그리고 있는 더프를 보며 왜 그때는 이렇게 더프에게 달려들지 못했을까 생각했다. 괴롭힘을 당하는 것보다는 이쪽이 훨씬 쉬웠는데. 하지만 이젠 다 부질없는 생각이었다. 빅터는 더프를 뒤로 한 채 애프리를 나왔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메를린 학교는 예전과 변함이 없었다. 붉은 벽돌 땀에는 담쟁이 넝쿨이 기어올라 작은 꽃을 피웠고 교실 창가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아른거렸다. 정년 퇴직을 앞 로널드 선생은 여전히 학생들을 윽박질렀다. 학력평가 시험을 이따위로 보다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구나. 평균 점수를 깎아먹는 녀석들은 똑똑히 들어라. 왜 세상이 빨리 진화를 못하는 줄 알아? 너희 같은 멍청이들이 우수한 인재에게 짐이 되기 때문이야. 교실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한 남자의 주먹에 불끈 힘이 들어갔다. 곁에 서 있던 갈색 머리의 여자가 남자의 떨리는 손을 살며시 잡아 이끌었다. 빅터, 그냥 가. 저 따위 인간 만날 이유가 없어. 아니야, 나 만나봐야겠어. 그래도 물어보고 싶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게 됐는지. 30분 전 로라와 빅터는 메릴린 학교에 도착했다. 학교에는 레이첼 선생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이들은 레이첼 선생의 도움을 받아 오래전 그들의 IQ 테스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를 찾은 것이었다. 얼마 전 로라는 암기왕 잭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그의 IQ를 뛰어넘는 단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메릴린 학교 출신의 빅터 로저스라는 이야기였다.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할지 말지를 놓고 고민하던 로라는 빅터를 위해 결국 이 일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교직원이 한참을 찾은 끝에 졸업생 서류함에 들어있던 누렇게 변색된 자료들 사이에서 빅터의 IQ 평가표가 펼쳐졌다. 그것을 살펴본 교직원이 놀랍고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세상에, 이런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있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학교에 도착해서야 이 일에 관해 전해들은 다음에도 뭔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던 빅터는 교직원의 말을 듣고서야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설마. 곧이어 서류를 넘겨받은 레이첼 선생도 탄성을 질렀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읽고 로라가 서류를 받아 그곳에 적힌 글씨를 읽었다. 서류에는 분명하게 빅터의 이름이 철자 한자 틀리지 않고 쓰여 있었고 그 밑에는 173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레이첼이 말했다. 빅터, 넌 천재였어. IQ 173의 천재. 끝내 빅터도 그 숫자를 확인했다. 그리고 무너지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잠시 후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복도로 물밀듯이 빠져나왔다. 교무처를 막 나오던 로라와 빅터는 걸음을 멈췄다. 그들이 서 있는 방향으로 머리가 벗겨진 로널드 선생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 복도를 따라 걷던 그를 향해 빅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러셨나요? 갑작스런 물음에 로널드 선생은 걸음을 멈추고 빅터를 실눈으로 살펴보았다. 누구? 낯선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고 있는 로널드 선생을 향해 빅터가 다시 물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그 순간 로널드 선생은 손에 들고 있던 교재를 바닥에 후두둑 떨어뜨렸다. 혹시 빅터? 빅터 로저스?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로널드 선생은 빅터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빅터가 꺼내든 종이를 받아드는 대신 빅터의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았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로널드 선생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상했다. 갑자기 빅터는 아무런 감각도 느낄 수가 없었다. 촉각도 생각도 마음도 다 사라져버린 듯 했다. 로널드 선생은 용서를 구했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빅터는 그를 뒤로 한 채 터벅터벅 밖으로 걸어나갔다. 기둥에는 17년 전과 마찬가지로 좀처럼 아이들의 눈에 띄지 않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어라. 시작은 작은 실수에 불과했다. 메릴린 학교에서는 매년 4월 셋째 주에 7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IQ 테스트를 실시한다. 그 담당이 로널드 선생이었다. 테스트를 주관한 서비스 업체는 한 달 뒤에 평가표를 학교에 보냈다. 로널드 선생은 그것을 학속부에 옮겨 적은 뒤 작업이 끝나면 원본을 캐비넷에 집어넣는다. 17년 전 빅터를 전응하라고 믿어 싶지 않았던 로널드 선생의 눈에는
빅터의 IQ 평가표에 적힌 173이란 숫자가 73으로 보였다. 그게 사건의 전부였다. 단지 누락된 한 자리 숫자로 인해 빅터는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다. 로널드 선생이 자신의 엄청난 실수를 알게 된 것은 오래전 일이었다. 암기왕 잭이 메릴린 학교에서 자신보다 더 높은 IQ를 지닌 사람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확인차 찾아왔을 때였다. 로널드 선생은 뒤늦게 빅터를 수소문했으나 그는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난 뒤였다. 로널드 선생은 차마 아무에게도 자신의 실수를 말하지 못하고 과거를 묻은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힐튼 호텔은 안팎으로 분주했다. 대형 트리 장식 아래에서 시민들을 위한 야외음악회가 열렸고 로비에서는 안내원들이 부지런히 오가며 방문객들을 맞았다. 3층 연회장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모여 있었다. 인구 대비 상위 2%의 IQ를 가진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국제 멘사협회 회원들이 신임 회장 취임식을 위해 각지에서 찾아온 것이다. 분위기를 북돋우던 캐럴 합창이 끝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국제 멘사협회의 새 회장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먼저 신임 회장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수많은 히트 상품을 개발한 발명가이자 기업 컨설턴트이고 애플의 사회이사이자 저술가이며 혁신 강연가이자 공공 프로그램 기획자이고 이런 지금 보니 참 줏대도 없는 분이로군요. 사회자의 익살에 장내에는 폭소가 터졌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빅터 로저스 회장님입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다. 빅터는 크게 심호흡을 한 뒤 단상에 올라갔다. 그리고 전임 회장과 포옹을 하고 연회장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빅터는 쏟아지는 박수 속에서 회원들에게 수차례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팔을 뻗어 한쪽 테이블을 가리켰다. 사람들의 시선과 조명은 그 테이블에 앉은 초로의 부인에게 쏟아졌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 아름다운 여성분은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셨지요. 존경받는 출판계 리더이신 레이첼 대표님은 저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기하지 않은 유일한 선생님이셨죠. 제가 제 자신을 포기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당신과의 만남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레이첼 선생을 향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조명은 다시 홀을 가로질러 빅터에게로 돌아왔다. 취임사를 고민하던 중 젊은 회원들에게 성공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순간 이 호텔의 창립자인 코레드 힐튼이 생각나더군요. 코레드 힐튼은 장성할 때까지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텔 벨보이가 되었고 자신이 호텔을 경영하게 되리라 믿은 사람은 자기 혼자뿐이었다죠. 이것이 그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좌중을 둘러본 뒤 빅터가 계속 말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습니다. 17년 동안 IQ는 제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도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재능을 펼치지 못합니다. 자신이 말굽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말굽밖에 되지 못하고 바보라고 생각하면 진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재능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가 가진 재능을 발견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 자신이 만드는 틀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숫자로 가늠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절대 자신의 능력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십시오. 스스로를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행동도 위대하게 변할 것입니다.
때로는 현실은 여러분의 기대를 배반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몇 번의 고배를 마실 것이고 그때마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의기소침해지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찾아올 때마다 17년을 바보로 살았던 빅터 로저스의 인생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했던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하나 둘씩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다. 로라는 빅터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저런 웅변가가 한때 지독한 말더듬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러자 레이첼 선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응수했다. 그래. 그리고 인기 동화작가 로라 덩컨이 한때 꿈도 희망도 없던 웨이트리스트였다는 사실도 모를 테지. 로라는 박수를 멈추고 레이첼 선생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의 이마에도 주름이 지고 흰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 로라는 그동안 함께했던 일들을 떠올리자 가슴이 뭉클했다. 로라는 레이첼 선생을 껴안았다. 자신을 믿으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옳았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빅터도 아직까지 제자리에서 맴돌았을 거예요. 선생님은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었어요. 감사해요.